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예멘, 이 나라의 험한 산골에서 슬리퍼를 신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군화도 없던 이 사람들이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입에서 실패했다는 말을 끌어냈습니다. 핵보유국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에 미사일을 꽂아 넣었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공 시스템 2개가 이 미사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뚫렸어요. 900회가 넘는 폭격이 쏟아졌지만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이 순간 이들이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은 후티 반군. 그런데 이 무장 세력의 시작이 산골짜기에서 아이들한테 종교를 가르치던 작은 여름 캠프였다면 믿어지시나요? 대체 예멘의 그 여름 캠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맨 아래쪽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예멘의 서쪽 바다에는 좁은 물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이름의 뜻이 눈물의 문이에요. 옛날부터 이 해협을 건너다 수많은 배와 사람이 목숨을 잃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폭이 고작 26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아요. 그런데 이 좁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가 빠져나갑니다. 이 해협만 통과하면 바로 수에즈 운하로 연결되거든요.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를 타고 이탈리아산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바닷길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문이 막혀버리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모든 배가 아프리카 대륙 남쪽 끝 희망봉까지 빙 돌아가야 해요. 며칠이면 갈 길을 몇 주씩 돌아가는 겁니다. 기름값, 인건비, 보험료가 전부 올라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물건 가격에 붙어요. 이 전략적 요충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예멘입니다. 예멘 북쪽,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사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해발 1,8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서울 남산의 6배 높이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이 산속 마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장도로가 거의 없어요. 병원 한번 가려면 울퉁불퉁한 산길을 몇 시간씩 내려가야 합니다. 남자들은 허리춤에 잠비아라고 불리는 초승달 모양의 전통 단검을 차고 다녀요. 발에는 군화 대신 낡은 슬리퍼 아니면 맨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을 다루는 게 일상이고 결혼식에서 하늘을 향해 축포를 쏘는 게 축하 인사예요. 해발 2,000m의 바위투성이 산길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수천억짜리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을 상대하게 됩니다. 슬리퍼 신은 발로요. 이 거친 산속 마을이 바로 후티 방운의 고향입니다. 후티 방운을 이해하려면 이 땅의 역사부터 알아야 해요. 이슬람에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같은 이슬람이지만 마치 기독교의 가톨릭과 개신교처럼 오래전에 갈라진 거예요. 사다를 중심으로 한 예멘 북부에는 자이드파라는 종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시아파 계열의 한 갈래입니다.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나중에 예멘을 넘어서 중동 전체를 전쟁으로 끌고 가요. 자이드파는 그냥 종교 모임이 아니었어요. 9세기 말, 지금으로부터 1100년도 더 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왕조가 1962년까지 이어졌어요. 한국사로 치면은 고려 건국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그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 왕을 모시고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62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 혁명의 뒤에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당시 이집트는 아랍 세계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중동 곳곳에 왕정을 쓰러뜨리고 있었거든요. 예멘의 천년 왕조도 그 칼날 아래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이 땅의 주인이었던 자이드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소수 종파로 전락했어요. 천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번의 총성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었어요. 예멘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큰 집단이었으니까요. 진짜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왔습니다. 옆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입니다. 그리고 석유로 번 막대한 돈을 주변 나라에 쏟아부으며 자기 종파를 퍼뜨려 왔어요. 예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돈을 대서 자이드파 동네 한복판에 번쩍이는 새 학교와 모스크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건 자이드파의 방식은 틀렸다. 우리 수니파 방식이 진짜 이슬람이다 였습니다. 천년 동안 자기 방식대로 기도해온 사람들한테 네가 믿어온 건 전부 잘못됐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 고향 한복판에서 자기 정체성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
분노가 쌓이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였어요. 바로 이 위기감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990년대 초 사다의 유명 종교 지도자 집안에서 태어난 후세인 알후티. 이 사람은 처음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싸워보려 했어요.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의회에서 자이드파의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벽은 너무 높았어요. 정치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세인은 직접 움직이기로 합니다. 사라져가는 자이드파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목표 하나로 믿는 청년들이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사실상 여름 캠프였습니다. 방학이 되면 산속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이드파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사우디가 세운 모스크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알려준 겁니다. 반응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1990년대 중반까지 수만 명의 학생이 이 캠프를 거쳐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의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초기에는 예멘 정부도 이걸 지원했어요. 청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면 사회가 안정된다고 봤으니까요. 정부가 자기 손으로 키운 세력에게 나중에 나라를 빼앗기게 될 줄은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터져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입니다. 미국이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를 침공하자 중동 전역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예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세인 알루티는 신은 위대하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고 이 구호가 예멘의 수도 산에 있는 모스크에서 금요 예배 때마다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멘 대통령 살레는 이걸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당시 살레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면서 군사 지원과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안에서 미국의 죽음을 울려 퍼지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살레에게 미국의 지원은 생명줄이었어요. 모스크에서 구호를 외치던 후세인의 추종자 800명을 체포하고 후세인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사다의 상월자기를 향해 군대를 보냈어요. 탱크와 장갑차가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정부군의 땅이 아니었어요. 바위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게릴라들이 능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사다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은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정부군이 후세인 알루티를 사살하면서요. 지도자가 죽었으니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세인의 동생 압둘 말리크 알루티가 형의 자리를 이었어요. 20살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형의 시체 앞에서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형의 죽음은 사다 사람들의 분노의 불을 질렀고 종교 교육 모임이었던 조직은 총을 든 무장 저항 세력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예멘 정부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후티를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악지대는 정규군에게 악몽이었지만 그 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게릴라들에게는 집 앞마당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09년 6번째 사다 전쟁이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후티 전투원들이 정부군을 추격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사우디는 예멘 정부 편을 들어 후티 지역에 폭탄을 퍼부었는데 후티가 물러서기는커녕 국경을 넘어 사우디 영토에서 보복 공격을 해버렸어요. 잠깐 여기서 양쪽의 규모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는 한때 세계 3위, 지금도 5위권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예요. 최신형 F-15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상대는 산속에서 슬리퍼 신고 허리에 단검 차고 싸우는 반군이었어요. 결과요, 사우디군 수십 명 전사, 수백 명 부상, 수조 원짜리 군대가 슬리퍼 부대한테 코피를 터뜨린 겁니다. 2010년 카타르의 중재로 겨우 휴전이 성립됐어요. 6년간의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후티는 건재했습니다. 오히려 사다 지역을 사실상 자기들 지배 아래 두게 됐어요. 이 휴전이 채 1년도 안 돼서 중동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에요. 중동 곳곳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주화 시위의 물결입니다. 튀니지의 한 청년이 분신 자살한 것이 불씨가 돼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까지 번졌고 예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수도 사나의 거리에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3년간 예멘을 철권 통치하던 살레도 결국 이 물결을 버텨내지 못했어요. 대통령직에서 쫓겨납니다. 그 뒤를 이어 하디라는 새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살레 입장에서는 자기가 33년 동안 만든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셈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살레에게는 아직 군부 안에 충성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권력을 되찾고 싶은 살레, 영토를 넓히고 싶은 후티, 이 둘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서로를 죽이려 했던 적이에요. 살레가 보낸 군대에 후세인 알후티가 죽었고 후티는 살레의 군인들과 6년을 싸웠습니다. 그런 둘이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정부를 무너뜨리자는 목표 하나가 원수 사이를 동맹으로 만든 겁니다. 내 원수의 원수는 내 친구인 셈이었죠. 살레의 군사력이 후티의 게릴라 전투력과 합쳐졌습니다. 2014년 9월 후티가 수도 사나를 점령해요. 전투다운 전투도 거의 없었어요. 살레 군인들이 안에서 문을 열어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산골 여름 캠프에서 시작한 세력이 한 나라의 수도를 차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긴장한 나라가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중동에는 오래전부터 두 강대국이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었어요.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맹주 이란, 쉽게 말하면 중동판 미국 vs 소련이에요. 사우디는 주변 나라들이 수니파 편에 서길 원하고 이란은 시아파 세력을 키우며 맞서 왔습니다. 이 두 나라가 직접 총을 겨누지는 않지만 대리전을 통해 수십 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후티는 시아파 계열이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바로 아래 붙어 있는 나라의 수도가 이란 쪽 세력 손에 넘어간 거예요. 코앞에 적이 들어온 셈이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2015년 3월 사우디를 중심으로 UAE, 이집트 같은 중동의 군사 강국들이 총 9개국 연합군을 꾸려서 예멘의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면 끝난다는 게 사우디의 예상이었어요. 이 전쟁은 1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연합군은 2만 5천 회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후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간인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민간인을 죽인 건 사우디 연합군만이 아니에요. 후티 역시 자기 지배 지역에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아이들을 전투에 끌어다 썼습니다. 이 전쟁에서 깨끗한 손을 가진 쪽은 없었어요. UN 추산 사망자 약 37만 7천 명. 숫자가 너무 커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원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중 60%는 총에 맞아서가 아니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폭탄이 병원을 부수고 항구를 막아버리니 약도 음식도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대다수가 5살도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엔은 예멘을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로 규정했어요. 한편 살레와 후티의 동맹도 결국 깨집니다. 살레는 예멘을 30년 넘게 통치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에요. 예멘을 다스리는 건 뱀의 머리 위에서 춤추는 것과 같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적과 친구 사이를 줄타기하며 살아남는 게 특기인 사람이었죠. 2017년 하반기 후티 쪽에서 결정적인 걸 가로챕니다. 살레가 뒤로 사우디 연합군과 비밀 접촉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또 줄을 갈아타려 한 겁니다. 12월 2일 살레는 텔레비전에 나와 공개적으로 후티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틀 뒤 사나의 거리에 총성이 울렸어요. 살레가 측근들과 함께 차량 행렬을 이끌고 도시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티 전투원들이 이미 길목을 막고 있었어요. RPG 한 발이 살레의 차량을 덮쳤습니다. 향년 75세, 씁쓸한 건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살레가 목숨을 걸고 붙으려던 사우디 쪽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랍 언론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뱀의 머리 위에서 오래 춤추던 남자는 결국 뱀에게 물렸다. 살레의 죽음 이후 후티는 예멘 북부의 확실한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후티에게 조용히 힘을 실어주던 존재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요. 이란입니다. 이란에는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일반 군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이란 정권의 특수 군사 조직입니다. 이 혁명수비대가 후티에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공격용 드론을 보내고 직접 훈련까지 시켰어요. 이스라엘과 수십 년째 싸워온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전술 교관을 보냈습니다. 핵심은 이란이 보낸 무기들의 특징이에요. 복잡한 훈련이 필요 없었습니다. 좌표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물에 꽂히는 것들이었어요. 어제까지 산골에서 슬리퍼 신고 게릴라전을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다 건너 적국의 심장부를 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후티가 이란의 꼭두각시였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후티는 이란이 보내준 무기를 바탕으로 자체 조립과 개량까지 했고
이란의 지시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후티는 예멘 북부를 통치하면서 조용히 전력을 키워갔어요. 이란에서 부품을 들여와 자체 드론 생산 라인까지 갖췄습니다. 세계가 예멘을 잊어가던 그 시간 동안 후티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 2023년에 찾아옵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가자 전쟁이 터졌어요. 후티는 즉각 선언합니다.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위해 우리도 싸우겠다. 물론 이게 순수한 동포애인지 국제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산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23년 11월 홍해 위에 떠있던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 갑판 위의 선원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무장한 후티 전투원들이 로프를 타고 갑판 위로 내려왔습니다. 선원들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배는 이미 점령당해 있었어요. 이 배에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이스라엘 사업가라는 게 공격 이유의 전부였어요. 후티가 이 배를 가지고 한 일이 기상천외합니다. 예멘 해안에 정박시킨 뒤 관광 명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약 1,000원 남짓한 입장료를 내면 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갑판에서 셀카를 찍고 인플루언서들이 배 위에서 춤추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어요. 전쟁 한복판에서 납치한 화물선이 놀이공원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억류된 선원 25명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일 동안 갇혀 있다가 2025년 1월에야 풀려났어요. 팔레스타인과 아무 관련도 없는 그냥 돈 벌러 바다에 나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갤럭시 리더호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후티는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무기가 등장해요. 대함 탄도미사일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발사해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배를 정확히 맞추는 무기인데 만드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이란 같은 국가 군대만 가지고 있는 건데 국가도 아닌 반군이 이걸 실전에서 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2024년 2월 홍해 한복판에서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뱃속에는 21,000톤의 비료가 실려 있었어요. 선원들은 구명보트에 매달려 자기 배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배가 미사일에 맞았어요. 이번에는 선원 3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을 그냥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의 90%가 항로를 바꿨어요. 해상 운임은 7배까지 치솟았습니다. 1천억 원짜리 선박이 홍해를 한번 지나가려면 보험료만 20억 원을 내야 했어요. 이 비용이 어디로 갔겠어요? 고스란히 물건 가격에 붙었습니다. 여러분의 해외 직구 배송비가 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2023년 12월 20개국 이상의 다국적 해군 연합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던 이집트와 사우디가 이 연합에 안 들어온 겁니다. 후티를 건드렸다가 보복당할까봐 빠진 거예요. 2024년 1월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후티는 공격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횟수를 늘렸어요. 후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6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직접 공격합니다. 서울에서 오키나와보다 더 먼 거리예요. 2024년 7월 드론 한 대가 이스라엘의 촘촘한 방공망을 전부 뚫고 텔아비브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2025년 5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후티 미사일 한 발이 이스라엘의 관문 벤구리온 국제공항 근처에 떨어진 거예요. 이걸 막아야 했던 방어 시스템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도 성주 배치 문제로 논란이 됐던 사드,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정예 요격 체계 에로우. 이 두 방패가 동시에 뚫렸어요. 8명이 부상을 입었고 항공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전쟁의 비용 구조를 보면 얼마나 미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미국이 후티 드론 하나를 떨어뜨리는 데 쓰는 요격 미사일은 수십억 원짜리예요. 후티가 쏘는 드론은 수백만 원이고요.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겠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쏘면 쏠수록 미국이 손해를 보는 싸움이었습니다. 2025년 1월까지 미국과 영국은
900회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지만 홍해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사령관이 직접 시인했어요. 우리의 접근 방식은 후티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후티와 휴전 협정을 맺습니다. 후티는 홍해 상선 공격을 중단하되 이스라엘 공격은 계속하겠다라고 못 박았어요. 하지만 이걸 후티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8월 이스라엘 공군이 수도 사나를 공습해서 후티의 총리와 여러 장관을 한 번에 제거했어요. 1년 넘게 버텨냈다고 해도 그 대가를 치른 건 후티 지도부가 아니라 예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티의 뒤에는 처음부터 이란이 있었죠. 그 이란 자체가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습했어요. 이란을 40년 가까이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군 수뇌부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무장 세력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쐈고 이라크 민병대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후티는 이란을 지지한다는 선언은 했지만 막상 행동은 느렸어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2년 가까이 미국,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미사일과 드론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무기를 보내주던 이란 자체가 전쟁에 휘말렸으니 보급선이 끊긴 셈이에요. 여기서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남은 전력까지 소진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후티가 더 이상 이란이 싸워라 하면 싸우는 세력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먼저 따지는 독자적인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자이드파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이 세력이 이란을 위해 소모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상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최근 보도들을 보면 후티가 홍해 공격 재개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눈물의 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1990년대 사다 산골에서 아이들에게 역사와 종교를 가르치던 작은 여름 캠프. 그 캠프가 30년 뒤에 전 세계 물류를 마비시키고 미국 해군에게 실패를 인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는 무장 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30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영웅은 없어요. 천년 왕국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가 무장 세력이 됐고 그 무장 세력은 팔레스타인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국민을 탄압했습니다. 이들을 막겠다며 쏟아부은 폭탄은 반군 대신 아이들을 죽였고 억류된 선원들과 바다에서 죽은 노동자들은 누구의 전쟁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후티 반군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1000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들만의 왕국일까요? 2026년 3월 중동에 또 한 번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금 이 무장 세력의 다음 선택이 전 세계의 바다와 경제를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